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몹시도 막막해서, 몹시도 절박해서, 너무도 지극하게, 너무도 절실하게 두 손을 모읍니다.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기도는 하늘에 올리는 시, 시는 땅에 바치는 기도라며 시의 마음으로 건져 올린 동서고금의 기도문과 기도를 주제로 한 시들을 기도의 마음으로 엮은 시집입니다. 당신의 그림자 안에서 빛나게 하소서를 품고 북카페에 오신 이문재 시인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문재입니다. 북카페에 오시는 게 어떠셨나요? 우리 카페인 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인님. 글쎄요. 약간 그 농담 삼아 말씀드리자면 그 북카페 안에서 이 기도 시집이 좀 빛났으면 하는 마음. 좋습니다. 네, 지금 저를 전혀 보지 않고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문재 시인님의 옆모습을 계속 바라보면서 얘기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더 간절하게 다가오는 그런 대답이었어요. 아니,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네. 다른 인사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네. 예. 아마 제가 이 호수공원을 정말 오랜만에 한번 천천히 걸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이제 그 폭염이 지나서 네. 올해는 가을이 오지 않을지 몰랐는데 안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을이 와서 하늘을 오래 올려다 봤습니다. 북카페 오시기 전에 호수공원을 쭉 이렇게 돌아보고 많이 걷고 오신 거군요. 예, 저 주염역 2번 출구에서 걸어왔습니다. 그렇군요. 북카페 본점이 일산 한류월드로에 있습니다. 먼저 이문재 시인님, 워낙 이문재 시인님의 시를 좋아하시는 우리 카페인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살짝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2년 시운동 4집을 통해서 작품 활동 시작하셨고요. 문학동네 편집주간 시사저널 기자,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직 역임하셨고요. 시집으로 내 젖은 구두 벗어 해에게 보여줄 때, 산책 시편, 마음의 오지, 제국 호텔, 혼자의 넓이, 지금 여기가 맨 앞 등과 산문집 바쁜 것이 게으른 것이다 등이 있습니다. 김달진 문학상, 소월시 문학상, 지훈 문학상, 노장 문학상, 박재삼 문학상, 정지용 문학상 등 수상하셨고요. 현재 또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로 계시면서 또 후학도 양성하고 계십니다. 시집 당신의 그림자 안에서 빛나게 하소서, 북카페 안에서 많이 빛났으면 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마음도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고요. 출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책을 묶으신 마음 어떠신지, 어떤 마음으로 책을 묶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예, 먼저 왜 이 시집을 엮게 됐느냐 거기에 대한 답보다는 이 시집은 준비한 지가 아주 꽤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이 시집을 펴낸 출판사 대표가 그 유명한 이병률 시인인데요. 네. 한 10여 년 전에 둘이 사적으로 만났다가 제가 기도와 관련된 시를 한번 한 자리에 모아보면 어떻겠느냐, 어떨 것 같으냐,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거기서 뭐 선뜻 이제 의기투합을 한 거죠.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 책은 벌써 한 7, 8년 전에 나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처음 그 마음이 막 태동하고 서로 의기투합했을 때는 한 2, 3년 안에 내겠다 하셨던 거죠? 그런데 결국은 뭐 제가 잘못했죠. 계속 미루다가 이제야 드디어 나왔습니다. 일단 그것이 저한테는 이제 큰 의미가 있고요. 글빚을 갚았으니까. 그리고 이 시집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뭐 이 시집 안에 있습니다. 네. 두 편의 시가 있는데 하나는 시가 아니라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는 뭐 조금 알면 오만해지고 조금 더 알면 질문하게 된다. 네. 근데 거기서 더 많이 알게 되면 기도하게 된다. 그 3행짜리 아포리즘이 저한테 크게 다가왔고, 또 하나는 라이놀드 니부어의 또 기도문이 있습니다. 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 또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그 두 개의 기도문이 저로 하여금 기도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전환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직접적인 계기는 이 여권 시집 뒤에 뭐 해설 형식으로 네. 제가 뭐 소개해드렸지만 제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고통을 처음 접했을 때 뭐 다른 많은 분들도 그렇겠지만 이게 왜 유독 나에게 이런 아픔이 다가왔나. 그리고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아픔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네. 그럴 때 뭐 저도 모르게 기도하게 됐죠. 그런 몇 가지 이유가 한데 모아져서 이 동서고금의 기도문 그리고 기도를 주제로 한 시 이런 작품들을 하나씩 모으게 됐습니다. 하나씩 모으시는 과정, 그 여정 또한 뭐 한편의 또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도 또 어떤 것을 넣고 어떤 것을 뺄까 한 고민 10여 많이 년 하실 것 됐기 같고. 때문에요. 네. 그 과정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다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원고를 정리해야 할 때 그동안 모은 시편들을 살펴보니까 기도문 네. 시 한 650편이 됐어요. 그 중에 이제 한 70여 편을 추려낸 건데 그 작업 또한 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 권의 책이 되어서 우리 앞에 있게 된 거죠. 예. 책 내시고 나서의 기분은 어떠세요?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일을 드디어 이제 책으로 묶어내신 거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그 다른 분들은 책을 내시면 어떤 그 기분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 이 기도 시집은 제가 쓴 것이 아니라 네. 제가 이렇게 고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제가 쓴 것하고는 약간 뭐 다른 그런 결이 좀 있습니다. 한 가지 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서양보다는 좀 동양 쪽 특히 이제 동양 불교랄지 이런 그 배경을 가진 기도문을 좀 찾고 싶었는데 네. 많이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그 불교나 뭐 하다못해 샤머니즘까지도 포괄하는 네. 어떤 영성이 좀 강조된 그런 기도문들을 좀 찾아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읽어보신 그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 현대시에 기도시라고 불릴 만한 시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모아보거나 아니면 뭐 강의가 됐든 뭐 특강이 됐든 일반 독자분들하고 그 한국의 기도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 기도시를 기다리고 찾고 계속 눈여겨보시는 이문재 시인님의 그 여정은 계속되는 거네요. 앞으로도 여러 형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제가 기도와 시가 간절함의 뭐 형제다, 자매다, 혈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절실함을 갖고 있는 시인이라면 또 시인이 아니더라도 독자 또 일반 시민은 지구를 떠날 때까지 기도를 붙잡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아직 떠나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아마 세상을 떠난 뒤에도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이 이승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는 뭐 이메일을 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번 시집 저희가 펼쳐보기 전에 아마 이문재 시인님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이런 질문들을 하셨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카페인 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또 시에 대한 조금 묵직한 질문들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저마다 애송시도 있었고요. 또 좋은 음악 향유하듯이 좋은 시 함께 낭독하고 하면서 공유하는 문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틈엔가 시를 어려워하고 또 멀리하는 경향도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에 새롭게 눈을 뜬 독자들도 생겨나고요. 어떤 시를 좀 어렵게 느끼는 경향, 이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유가 뭐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른바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이른바 종이책 활자 문화의 시대였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이른바 문학 청년들, 문학 소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활자 문화가 이제 영상 시대로 넘어오면서 종이책이 갖고 있는 위상이랄까 영향력이 상당히 줄어들었죠. 그런 요인도 있을 것 같고요. 그보다 결정적으로는 뭐 저도 큰 책임이 있지만 국어 선생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어 선생님 또는 문학 교사. 특히 시를 어떤 정답을 찾아야 하는 시험 문제의 대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성장기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 그러면 뭐 어떤 애정이나 이렇게 친화력, 심리적으로 가깝다 그런 그 경험을 가질 겨를이 없었죠. 읽고 정답을 찾아야 하는 아주 원수 같은 대상이었겠죠. 아마 시를 어려워하는 그 가장 본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문학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시인들에게도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봐요. 조금 시를 너무 어렵게 쓰지 않나. 특히 제가 요즘 뭐 심사를 하거나 이럴 때 보면 시가 거의 단편 소설 수준의 길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독자들을 좀 도외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시가 어려워지는 것과 시의 길이도 예.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다고 네네. 보시는 예. 거죠. 전 시가 길어져야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어쩌면 한층 더 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시는 어떤 시라고 보시나요? 예, 그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시죠. 자기 성찰을 하게 하는 시. 왜냐하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하루 종일 우리 스마트폰하고 인터넷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기회, 뭐 계기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와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시가 아닐까, 시 읽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더 시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시를 읽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역할은 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자기를 들여다보게 하는 거죠. 거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거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시를 위해서 시인은 또 어떤 고민을 더 해야 할까요? 시인이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죠. 뭐 참여 관찰이라는 말도 있고 뭐 바깥의 상상력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생활인들이 숲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시인 예술가들은 숲 밖에 나와서 숲 전체를 바라보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그런 뭐 권리 또는 의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고요. 이건 뭐 특별한 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문재 시인님으로 하여금 시를 쓰도록 하는 동력,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그건 뭐 좀 매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매번 일단은 무언가를 발견하자 그런 발견. 발명이 아니라 발견을 하자. 그리고 그 발견의 과정 또는 결과가 지금하고 조금 다른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들의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하는데 약간 이렇게 불을 지펴주는 촉진제라고 할까요? 그런 역할을 하는 시를 좀 쓰고 싶어 합니다. 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저한테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해달라. 예.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한테는 까탈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시와 만나려면, 그러니까 시를 쓰려면 여러 가지 그 사소한
섬세한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야 한편의 시가 이렇게 쓰여지거든요. 그런데 저도 뭐 생활인으로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한 자리에 딱 일치되는 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행히 오늘 아침에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시를 썼어요. 제목이 고통이 말해주지 않는 고통이 있다. 오늘 아침에 탄생한 예. 시를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해주시네요. 고통이 말해주지 않는 고통. 제목이 그거고요. 첫 행이 고통이 말해주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나무가 나무를 다 보여주지 않듯이 이렇게. 와, 시가 나에게 좀 잘해줬으면 합니다. 라는 대답에서 살짝 웃게 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미소를 짓게 되기도 했는데, 어찌 보면 시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문재 시인님께 어떤 말을 하고 싶을 것 같으세요?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건 뭐 굳이 아주 부끄러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시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할 것이냐. 네, 뭐 잘 살아라 그런 거. 잘 살아라. 잘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 뭐 그런 거겠죠. 저는 뭐 시인, 뭐 작가나 예술가들의 그 예술 행위, 글 쓰는 행위가 대단히 저는 공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적인 거. 그래서 잘 살아내야죠. 그래서 제가 잘 살아내는 그 결과가, 그 표현이 독자들에게,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수 있어야죠.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작품을 이제 창작하는 존재가 작가고, 예. 그러니까 공적인 행위라는 것을 시인이 되었을 때 처음부터 혹은 시인을 꿈꿀 때부터 의식하기가 쉽지 않지 그렇죠. 않나라는 그럼요.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아니 저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뭐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뭐 시인은 뭐 그야말로 자유로운 천상의 존재고 이 지상에서 발을 떼놓고 뭐 사는 뭐 그런 아주 특이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주위에서도 그런 걸 상당 부분 인정을 해줬고, 그런데 40대로 넘어오면서 그런 생각에서 많이 멀어졌습니다. 대단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공적인 존재다. 그리고 책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책을 서점에서 판매한다는 이 행위는 저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해주시는 얘기들 너무나 새겨 듣고 싶은, 그렇죠. 새기고 싶은. 너무 무거운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꼭꼭 눌러서 밑줄 긋듯이 듣고 있습니다.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요. 어떤 얘기 하고 싶으세요? 예, 제가 뭐 기회 있을 때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시에 너무 높은 큰 무거운 권위를 제공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시를 너무 높은 곳에 두지 마시라. 뭐 이런 얘기하면 뭐 받아들이지 않을 뭐 동료 시인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시를 활용해라, 시를 수단, 도구로 삼아라, 저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 시가 시를 읽는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는 시는 읽지 마세요. 그건 좋은 시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저는 크게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시도 먼 훗날 다른 시간, 다른 상황에서 접하면 좋을 수도 있겠죠. 뭐 노래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시를 너무 높이 놓지 말라는 거예요. 시를 너무 놓지 말고, 너무 높은 데 놓지 말고 사용하라, 활용하라, 이거예요. 도구로. 저 소름 돋았어요. 왜요? 답 듣는 동안 감동적이어가지고요. 아니 원래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 감동한 느낌 그대로 북카페 초대석의 어깨쯤이니까 북카페 초대석 어깨 퀴즈. 예, 어깨 퀴즈. 네, 어깨 퀴즈 오늘 문제입니다.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이게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공자는 자신이 바라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지 말라라고 했고요. 힌두교에서도 내가 싫어하는 것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뭐 기독교의 예수도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라. 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해주라. 뭐 프랑스 혁명 인간과 시민의 권리 의무 선언에서도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행하지 말라 했습니다. 뭐 인류의 스승들이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가르침이죠. 시대를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의 법칙, 이 원칙을 뭐라고 할까요? 저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 시집의 시들을 간추렸는데요.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무슨 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기준으로 이번 시집의 시들을 간추렸다. 네네. 무슨 률. 근데 앞서 이병률 시인님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딱 떨어지지? 이 시집의 기획과 또 관련이 있으시고. 예, 글자 수는 맞네요. 글자 수는. 그리고 률도 맞잖아요. 예. 근데 이병률 시인을 기준으로 이번 시집의 시를 간추리신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다른 률이겠죠? 힌트 좀 주세요. 예. 무얼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러잖아요. 무얼 보기를. 그리고 뭐 시간은 무엇이다. 아, 시간은 예. 무엇이다. 또 인생의 어떤 무슨 시기가 있잖아요. 인생의 가장 높은 네. 빛나는 그런 겁니다. 이건 너무 퀴즈가 힌트를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아, 너무 많이 주신 거라고요? 저는 혹시 계속 지금 힌트를 더 드려야 되나라는 얘기가 나올까 했는데, 근데 아실 것만 같습니다. 무슨 률, 그리고 지금 수많은 가치 있는 것에다가 이것을 비유하는 말들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항상 아시죠? 찬란한 오답도 환영하고 있다는 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혹은 오답, 그리고 이문재 시인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들 있다면 보내주세요.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열려 있고요. 반디 앱도 열려 있습니다. 음악을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그러면 여기서 이문재 시인님이 이 시집에 모아두신 글 중에 한 부분을 직접 읽어주실 겁니다. 어떤 부분을 읽어주실 건가요? 예, 뭐 여러 편을 읽고 싶긴 한데요. 이거 어느 것을 읽어야 되는지 고르는 것도 좀 쉽지가 않았어요. 예, 뭐 제가 잘 읽는 것도 아니고. 우루과이 한 성당 벽에 쓰인 기도문이라는 기도문이 있는데요. 이 기도문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면 너무 어떤 틀이 있잖아요. 틀. 그렇죠. 아주 천편일률적인 틀이 있는데 그걸 정면에서 좀 뒤집는 전복적인 상상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불교식으로 말하면 죽비를 내려치는 듯한 그런 메시지가 들어 있어서요. 네. 한번 독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그렇다면 한 마음으로 이문재 시인님 낭독 듣고 가겠습니다. 우루과이 한 성당 벽에 쓰인 기도문.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만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많지 하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라고 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에드가 모로의 블로흐 유대인의 삶의 기도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이문재 시인님 모시고 당신의 그림자 안에서 빛나게 하소서, 이 빛나는 시집 모으신 이야기, 또 담아두신 마음들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음악 듣기 전에 읽어주신 시, 우루과이 한 성당 벽에 쓰인 기도문이었습니다. 정말 이 시집 안에 보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한국 현대 시인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디언 주장의 기도, 예. 어디 동굴 벽에 쓰인 기도, 예. 정말 다양한 기도문들이 작자미상의 글도 많고요. 예.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읽어주신 이 부분은 책의 중반 이후에 등장하는데 사실 뭔가 느낌이 저 역시도 알고 있던 기도문의 형식을 완벽하게 벗어난 듯한 느낌? 네, 약간 독성이 좀 느껴지기도 하는 느낌? 그래서 굉장히 재미나게 봤습니다. 흥미롭게. 저는 이 저한테 하는 하늘의 목소리인 것 같아가지고요. 이거 소리내어 읽을 때는 좀 이렇게 움찔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아마 저는 특정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독실한 신자라고 하더라도 네. 이 시를 읽으면서 이건 나의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그런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중하게 등장해서 완성된 기도문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그것을 우리가 소리내서 얘기할 때마다 그 말에 항상 영혼이 실려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지금 읽어주신 기도문 보면서 좀 해본 것 같아요. 그 소리내어 읽는 거하고 눈으로 읽는 거의 차이는 저는 실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로.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글, 좋은 시는 나지막하게 소리내어 읽으시라고 저는 강의실이나 이런 데서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 시집 안에 수많은 정말 다채로운 느낌의 기도문들이 가득합니다. 예를 들면 마더 테레사의 기도법이라는 그 시도 그것 또한 너무나 재밌게 구성이 재밌게 다가왔거든요. 살짝 그렇죠.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이제 CBS라고 미국의 방송에 이제 테레사 수녀가 나갔었는데 하느님하고 기도를 대화라고 하잖아요, 주로. 네. 절대자와 우리 좀 나약한 인간과의 대화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당신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텐데 하나님은 뭐라고 답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 답이 정말 엄청난 답이었어요. 하나님도 가만히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진경 시인의 시에도 그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집을 읽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한 편 한 편 천천히 읽는 것도 있지만 서로 연결되는 것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걸 나란히 놓고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주신 이 이진경 시인의 시 기도와 또 이 작자미상이지만 마더 테레사의 기도법 둘을 나란히 딱 펼쳐지는 페이지에 서로 마주 볼 수 있게끔 배치를 하셨어요. 이런 배치도 좀 고민을 하신 거겠죠? 순서 같은 것. 그럼요. 모든 시인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독자들한테 너무 친절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독자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같이 이어서 볼 수 있도록 두 페이지를 나란히 붙여놓으신 그 마음이 독자분들께 지나친 정보가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이 또한 마음 모으는 기도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고요. 또 좀 예민한 독자분들은 나를 무엇으로 보고 이렇게 지나친 친절을 베푸느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런 분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앞서 이제 부분에 보면 오래된 기도 이문재 시인님의 시도 있는데 그것 또한 비슷한 느낌으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어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로 시작되잖아요. 이 또한 듣는 마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문 또는 기도시를 그 선정을 할 때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기도에 대한 생각을 좀 흔드는 것들. 네. 그걸 좀 선정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린 우루과이 성내에 쓰인 기도문도 그렇고 뭐 마더 데레사의 그 에피소드도 그렇고 제시 뭐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은 기존의 기도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흔들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뭐 가려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서정윤 시인의 기도의 편지 예, 예. 같은 경우는 전체를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만 이 첫 연만 보면은 약간 되게 당돌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하느님,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합니다. 굉장히 저돌적인 어조라고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기는데 그렇죠. 근데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따라가다 보니까 나의 자리에서 내 말을 하고 또 이것이 이영광 시인의 시로 넘어가면 예, 의자는 의자의 자리 또 이어진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이런 경험을 모아주신 시집 덕분에 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가 독자들과 만나서 어떤 또 작용을 했으면 하는지를 시집의 맨 끝에 또 모으는 마음에 담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 시집을 만들면서 좀 남다른 도전 같은 걸 하나 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요즘 필사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시나 뭐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필사를 많이 하시는데 필사도 나름대로 엄청난 효과가 있죠. 그 자체로 엄청난 몰입이 되고 또 필사를 통해서 뭐 글쓰기 능력이나 작품을 독해하는 능력도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걸 뭐 최근 한 3, 4년 전부터 확인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어쓰기예요. 이어쓰기. 이어쓰기. 예. 그래서 이 기도시집 초판본에는 이어쓰기 노트를 이렇게 독자들한테 선물로 이렇게 끼워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시집을 가장 깊이 있게 읽는 방법은 이 시를 뭐 외우거나 필사하는 것보다 네. 이 시를 독자 여러분들이 이어쓰는 거예요. 이어쓰는 거. 이어쓴다는 건 뭐냐면 단지 뭐 패러디나 오마주를 하는 수준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독자에서 시인으로 거듭나는 사건이다, 사건. 근데 이었을 때는요, 이었으려면 시를 정말 입체적으로 여러 관점에서 깊이 읽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어쓰는 그 내용은 자기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어쓰는 그 독자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매우 중요하다. 예. 시를 이어쓸 수 있으면 단지 독자에서 시인으로 한 차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재탄생의 순간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이게 사건이고 재탄생의 순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뭔가 더 어떻게 보면 그 특별한 순간을 위해서 마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기분도 들거든요. 예열의 과정. 예, 그거는 뭐 이런 단계가 있겠죠. 처음에는 이 시가 정말 마음에 든다. 네. 나를 움직인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뭐 비평이 아주 기본적인 방식이지만 시인은 이 기도문을 쓴 사람은 어떤 의도로 이렇게 썼을까? 쓴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전적으로 나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그리고 또 거기에 인물이 나온다면 그 인물이 되어보는 것이고 어떤 사물이 나오거나 어떤 상황이 나오면 그 상황이 되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엄청난 여행인데요. 예, 이 과정이 그러면 즐거운. 이걸 영적 독서라고도 해요. 영적 독서.
유대 전통이나 가톨릭 전통에 보면 이런 식으로 그 텍스트, 그러니까 바이블을 읽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 네.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면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나의 경험과 그 텍스트에서 나오는 어떤 상황하고 탁 만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자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이어쓰기라고 보는 거예요. 이어쓰기 굉장히 매혹적이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드네요. 학교 강의실에서도 하고 있고요.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도 뭐 하고 있습니다. 반응들이 어떤지도 좀 궁금하기도 한데 반응이요. 다들 놀라죠. 서로. 경험을 하고 나서. 네. 와.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편을 이문재 시인님께 낭독을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와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갈게요. 이번엔 어떤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이번 시집의 맨 뒤에 그 실린 시인데요. 뭐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입니다. 그 뭐 다른 책 내실 때 특히 시집을 엮으시는 시인분들이 다들 그런 고민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시집의 맨 앞에 어떤 시를 실 것인가, 그리고 시집을 어떤 시로 마무리할 문을 닫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많은데 이번에 읽어드릴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는 이 시집 원고를 최종 정리할 때 마지막에 우연히 발견한 시입니다. 그래서 네. 저한테는 아주 각별한 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문재 시인님 목소리로 듣고 오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 비둘기 먹이도 잊지 말고. 전쟁에 참여할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잊지 말라. 수도 요금을 낼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 구름의 보살핌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집으로, 당신 집으로 돌아갈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 난민 캠프에 있는 사람을 잊지 말라. 별을 셀 때, 잠을 잘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 잠잘 곳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은유로 자신을 자유롭게 할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 말할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이 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듯 자기 자신을 생각하라. 말해보라. 내가 어둠 속 한 자루 촛불이었다면. 아르보 페르트의 스피겔 임 스피겔 거울 속의 거울 일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초대석 이문재 시인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 안에서 빛나게 하소서, 기도가 가득한 이 시집, 그 안에서 가장 마지막에 실려있고 또 가장 마지막에 발견하셨던 그 시,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 읽어주셨습니다. 듣다 보니까 오늘 또 북카페에 골라 오셔서 읽어주신 시 두 편이 또 연결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기도라고 하는 행위가 홀로 고요히 떨어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이게 또 무슨 강의 문학교실 같은데 종결어미가 좀 명령형이잖아요. 네. 말을 하지 말라, 뭐 생각하라. 뭐 그런 공통점이 있고요. 또 다른 공통점은 아까 우리 퀴즈로 내준 뭐 이병률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 네. 그 우리가 이게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자명한 사실을 우리는 자주 놓쳐요. 난 혼자다, 분리되어 있다, 단절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기도라는 게 결국은 기존에 있는 그 관계를 다시 찾고 회복하고 그걸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영어에서 종교는 릴리전인데 그 어원을
살펴보면 관계를 재설정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종교는 큰 가르침이지만 네. 서양에서 종교는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곧 기도의 본질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네. 내가 구원을 받는다든지 내가 행복해지려고 한다든지 거기서 한 걸음 두 걸음 들어가면 반드시 타인과의 관계 또는 다른 생명과의 관계, 그것이 드러납니다. 만일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기도라면 저는 그 진정한 기도가 아닐 경우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시집의 초반에 등장한 그 시 얘기해 주시면서 처음에는 오만에서 시작해서 그다음 예. 질문을 던지고 그것이 조금 더 알게 되면 기도에 네, 이르게 네. 된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신 것 같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시인님의 예전 시 중에서 그 푸른 곰팡이라는 시를 한때 잘 외웠습니다. 예. 제가 시를 외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 푸른 곰팡이가 물론 그렇게 긴 시는 아니었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시인이 오시기 전에 또 빨리 외우려고 했는데 지금은 좀 쑥스럽고 자신이 없지만 그 시를 굉장히 좋아해서 여기저기 인용도 많이 하고 북카페에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 일상생활 속에서 인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나에게서 그대에게로 편지는 사나흘을 혼자 걸어가곤 했지요. 뭐 발효의 시간이고. 맞아요. 근데 그런 거 우리가 잊어버려서 우체통이 맞아요. 빨간색이다 경고하려고 하는 맞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 동시 시였는데 같은 거죠, 동시.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시에 등장하는 나에게서 그대에게로 편지가 사나흘을 혼자 걸어가는 예, 그 예. 감각, 발효의 시간이잖아요. 그걸 만약에 우리가 기도, 그러니까 신에게 혹은 타인에게 하는 그 기도로 연결을 해본다면 기도는 나에게서 그대에게로 얼마의 시간을 걸려서 갈까?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건 맞습니다. 예, 예. 기도가 뭐 실시간으로 뭐 입력, 출력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래된 기도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건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는 오래된 기도다. 뭐 새로운 기도, 뭐 어제 한 기도, 이거는 진정한 기도가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다. 뭐 그런 생각을 이번에 이 시집을 엮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또한 굉장히 긴 발효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오래된 기도라는 표현을 하셨고 또 시 제목이기도 한데 이번 시집의 그 끝에 모아두신 말에도 쓰셨고요. 예. 오래된 기도랑 오래전 기도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얘기해 주신다면. 오래전의 기도는 오래전에 뭐 짧게 또는 뭐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했던 거고, 오래된 기도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고, 어쩌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져야 할 시간 기도일 것 같아요. 이를테면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소서, 이 기도가 쉽게 이루어지겠어요? 아니면 인류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소서, 네. 이런 기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다시 화해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게 해 주소서, 이런 기도가 저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봐요. 다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하고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추구해야 한다, 이건 전혀 다른 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인님이 품고 있는 오래된 기도, 저희 조금만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방금 걸까요?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데요. 저는 평화라는 말을 지금 화두처럼 붙잡고 있습니다. 평화. 네. 그건 개인의 내면의 평화에서부터 사람과 사람, 그다음에 요즘 저는 그런 평화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과 자연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과학기술. 이를테면 요즘 인공지능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지금 현대인 우리들하고 인터넷에 기반된 이 과학기술하고 과연 평화로운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 거의 스마트폰하고 같이 사는데
이런 삶의 방식이, 이런 삶의 환경이 과연 우리를 평화롭게 하는가? 네.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롭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가 필요하고 예술이 필요하고 종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 네.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좋은 삶이냐, 올바른 삶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저 북미 원주민 사회에서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시간을 이렇게 설정한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7대 후손들에게 우리의 지금 결정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7대면 210년입니다. 210년. 네. 거기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건 너무 짧아요. 정말 그러네요. 모든 것이 다 기도하는 마음과 예. 다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퀴즈 드렸던 거 정답도 발표할게요. 시대를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의 법칙 무엇인가요? 제가 말씀드리나요? 아시는 거죠? 정답 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릴까요? 네,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네, 골든룰이라고 하죠. 골든룰. 황금률. 왜 이 퀴즈를 준비하셨는지 그 마음도 좀 궁금해요. 아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를 읽고 나서 말씀드린 것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우린 다른 사람, 다른 생각, 다른 인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이면 다른 생명, 또 다른 사물, 또 다른 기계, 기술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역지사지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능력이 없으면 우리 삶은 온전해지질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끔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앞으로 인간의 정신이 의식이 진화를 해야 한다면 다음 진화의 단계는 그 의식혁명의 구체적인 단계는 이 황금률이다. 상대방의 입장에 되어보는 것. 이것이 이제 보편화된다면 거기가 이제 천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률을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합니다. 황금률 오늘의 정답이었고 우리 인생의 정답일 수도 있겠습니다. 카페인 분들 이 정답 포함해서 매력적인 오답 포함해서 당첨자 명단은 북카페 홈페이지 선물방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확인하시고 당첨되신 분들은 꼭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셔야 저희 북카페 에디션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북카페 에디션 어떤 걸로 드릴지 상의를 못했네요. 시인님 무엇을 그려주실 건가요? 사인과 함께 간단한 그림을 그려주시면 저희가 북카페 에디션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림은 자신이 없는데요. 예. 어쨌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싶은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글쎄요, 뭐 이렇게 손을 모으는 그런 이미지였으면 좋겠는데. 좋아요. 저도 처음에 그걸 생각했거든요. 저 실력이 없습니다. 한번 노력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손을 모으는 이미지로 노력한 북카페 에디션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북카페에서 함께 하신 시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오시니까 다음에 또 오고 싶으시죠? 그렇습니다. 다음엔 생방송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시인님의 추천곡도 챙겨서 예. 오시는 걸로. 네, 그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 셀린디옹이 함께한 더 프레이어 들려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